화하! 자, 금요일 1교시 고급화. 오늘은 전이금속과 배위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뒷배경이 좀 다르죠? 오늘은 집에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은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리 시찬이지만 부처님이 태어났기에 우리가 또 오늘 쉴 수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서 찍어봤습니다. 강제집들이 좋아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사진이 메인 화면일까요? 짜자자자잔 쫑! 우리 역사적으로 사라진 동아리 마로니에, 이제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죠? 영광화학 맛집으로 마로니에의 역사적으로 마지막 회장 신의 학생을 리스펙트하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했던 신의 학생을 리스펙트하면서 신의 학생 사진을 구해 봐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전이금속과 배위화합물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아주 좀 생소한 내용이죠. 자, 특히 오늘은 전이금속의 특징, 그리고 배위화합물이라는 게 처음 언급될 텐데, 배위화합물이 무엇인지 정의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지난 시간 과제에 대해서 또 한번 피드백을 해봐야겠죠. 자, 과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B2. 자, 여기 B2죠, B2. B2의 MOT를 그렸을 때, B2가 상자성이라 했습니다. 상자성. 자석에 끌립니다. 기존의 산소의 MOT로 그리면은 요거 두 개를 제외하고 요까지가 B2입니다. 그죠? 요까지. 그렇게 된다면은 홀전자가 나타나지 않겠죠. 이런 모형으로 B2를 그린다면은 상자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B2는 실제로는 상자성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MOT 모양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디 부분이 바뀌었죠? 이 부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시그마, EPZ의 시그마 결합이 파이 결합보다는 겹침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가 큽니다. 더 많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죠. 맞죠? 겹침이 좋은 시그마가 오히려 파이 분자 오비탈 MO보다 더 높은 준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져서 그린다면은 B2의 MOT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홀전자가 나타나게 되고 상자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시그마와 파이의 준위가 역전되어 있을까? 기본 구조죠. 기본 구조에서 역전되어 있을지 생각을 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B2의 보호 모형을 그려봤습니다. 껍질이 두 개조 이중이기 때문에. 자, 먼저 시그마 오비탈 겹침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시그마 오비탈 MO가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둥근 시그마 오비탈이 이렇게 겹쳐졌습니다. 겹쳐져서 축 사이에 핵과 핵, 이게 결합축이죠. 축 가운데서 결합이 일어나서 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기존처럼 시그마 결합이 일어난다면은 PZ, 축을 보니까 PZ가 결합축이죠. 그래서 PZ끼리의 시그마 결합이 일어난다면은 이런 형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그마 결합이 일어나서 전자가 또 한 번 결합축에 놓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좁은 공간에 붕소는 여러분 크기가 작지 않습니까? 좁은 공간에 전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발력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게 느껴지시죠? 게다가 이 붕소는 전기 음성도가 작습니다.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공유 전자를 끌어들이는 능력, 즉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만큼 잘 끌어들이느냐, 얼만큼 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요 능력인데
붕소는 그 능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담을 용량이 작다고 보시면 돼. 근데 이렇게 밀집돼 버렸어. 그럼 반발력적으로 불안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축, 시그마 결합에 먼저 채우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채우는 게 편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축에서 벗어난 여기 파이 결합에 파이 궤도함수에 먼저 채우는 것이 반발력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시그마 결합보다는 파이 결합에 먼저 채우게 됩니다. 반발력적으로 안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MOT 모양이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질소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질소. 그래서 질소 분자까지는 이러한 형태, 반발력적으로 안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MO 그림이 나타나게 되고 산소부터 그 다음 분자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MO를 통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 잘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오늘 할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이금속의 특징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이금속은 자, 일단은 여기 주기율표 창에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전이금속입니다. 몇 번째 줄부터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이금속은 4에서 7주기에 생략되었죠. 원래 우리가 1족 다음에 2족, 2족 다음에 13족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생략되어 있던 3에서 12족 원소를 우리는 전이금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이금속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주기적 특성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 반지름을 보면은 주기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인력이 커지고 점점 작아지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전이금속들은 이렇게 갈수록 작아졌는데 뭔가 특징적인 계속 점점점 작아진다는 느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주기의 전이금속도 그렇죠. 오히려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적 특성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게 전이금속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 상태의 다양성을 보인다. 산화수가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플로린 같은 경우 우리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가질 수가 있는데 거의 적습니다. 그런데 망가니즈 같은 경우에는 무려 6개의 산화수를 가집니다. 플러스 2에서 2, 3, 4, 5, 6, 7 플러스 7까지의 6가지의 산화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화수에 따라 색깔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금속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게 많아요. 똑같은 원소이지만 산화수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지고 자성도 달라집니다. 산화 상태에 따라서. 근데 그 산화라는 거는 사실은 전자의 이동 아니겠니? 전자를 잃게 되면은 산화수가 증가하고 전자를 얻게 되면은 산화수가 감소하잖아요. 그쵸? 내가 똑바로 설명한 거 맞죠? 전자를 잃으면 산화수가 증가. 그쵸? 산화되니까.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이금속의 여러 가지 이런 독특한 특징들은 산화 상태, 즉 전자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금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자 배치를 이해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이금속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자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네요. 가장 큰 특징을 말하자면은 우리는 요 여러 가지 전이금속 중에서 첫 번째 전이금속, 첫 번째 줄의 전이금속을 볼 겁니다. 읽어볼까요? SC라고 하는 건 스칸듐입니다. 스칸듐. 그 다음에 티타늄, 타이타늄이라고도 하죠. 바나듐, 크로듐, 망가니즈,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이렇게 첫 번째 전이금속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얘들은 4주기다, 그쵸? 그래서 먼저 4s에 채워지겠네요. 그래서 중성 원자, 중성일 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4s보다는 3d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배웠죠? SPDF 부껍질 했을 때 부양자수 했을 때 S가 부양자수가 0이고 점점 커질수록 0, 1, 2, 3 이렇게 커진다라고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3D의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전이금속이 이온이 돼버리면은 이온 양이온이 되겠죠. 금속이니까 이온이 될 때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역전을 하게 됩니다. 역전. 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전자가 채워질 때는 싸우몰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낮은 4s부터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온이 되면은 요 에너지 준위를 따라서 4s가 먼저 이온화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떤 말이냐면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이금속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소일 때 전자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s오비탈, p오비탈 중에서 어디가 먼저 채워질까요? s오비탈이 먼저 채워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온화가 될 때는 어떤 전자부터 이온화가 될까요? 아무래도 핵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불안정한 p오비탈부터 이온화가 되겠죠? 다시 채워질 때는 s부터 떨어질 때는 p부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지는 거랑 떨어지는 거랑 순서가 다르죠. 그런데 전이금속 같은 경우에는 채워질 때는 이렇게 싸우몰리에 의해서 s오비탈 채워지고 d오비탈이 나중에 채워집니다. 하지만 이온이 될 때는 원래는 d오비탈부터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떨어진다? s오비탈에 있는 전자부터 먼저 이온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전이금속이 이온이 될 때는 s오비탈의 준위가 더 높기 때문에 얘가 더 불안정해지고 여기 있는 전자가 먼저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채워지는 것부터 먼저 이온화된다. S에 먼저 채워졌으니까 떨어질 때도 S에 있는 전자가 먼저 이온화된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이 금속의 전자 배치입니다. 이온이 아니라 중성 원소죠. 전자 배치를 하겠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줄에 있는 전이 금속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들 하기 전에 전이 금속 하기 전에 칼륨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르곤에까지 배치된 다음에 하나가 더 배치되면 됩니다. 맞죠? 칼륨은. 그래서 아르곤에 배치해서 4주기니까 4s에 하나 더. 그쵸? 칼슘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해서 4s에 2개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스칸듐은 어떻게 될까요? 아르곤의 전자 배치해서 여기 있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해서 4s에 2개가 채워지고 하나가 더 채워져야 되는데 어디다? 그렇죠. 3D에 하나가 채워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티타늄은 스칸듐에서 하나가 더 채워지면 되겠죠. 그래서 D오비탈에 하나가 더 채워져서 2개가 되고요. 바나듐은 D오비탈에 하나가 더 채워져서 3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크로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규칙대로라고 하면은 4s에 2개, 3D에 4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3D에 5개가 하나가 더 채워졌습니다. 대신에 4s에 하나가 더 빠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보면은 2 더하기 1은 3, 2 더하기 2는 4, 3, 4, 5, 6 하나씩 늘어나는 건 맞는데 4s의 하나가 d오비탈로 이동 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망가니즈는 원래 있던 규칙대로 나가주시면
나가줬습니다. 그 다음에 철 어떻게 될까요? d 오비탈은 5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나요? 10개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은 d 오비탈에 6개, d 오비탈에 7개, 니켈은 d 오비탈에 8개, 그 다음에 구리는 d 오비탈에 9개가 될 것 같지만 d 오비탈에 10개가 되고 오히려 s 오비탈에 1개가 되었으면, 즉 s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d 오비탈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연은 원래 규칙대로 d 오비탈에 10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크로뮴과 구리가 조금 예외를 보이고 나머지는 d 오비탈에 하나씩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이금속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20번까지 외웠다 맞죠? 그럼 21번이겠죠? 21번, 22번, 23번 이렇게 나갔을 때 21번에는 d 오비탈의 전자 1개, 22번에는 d 오비탈의 전자 2개, 23번은 d 오비탈의 전자 3개 이런 식으로 28번은 d 오비탈의 전자 8개 이렇게 규칙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이금속은 원자 번호의 첫 번째 자리가 d 오비탈에 있는 전자 개수와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크로뮴과 구리는 예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20번까지 외웠던 주기율표를 30번까지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스티방크, 망철, 코니구아. 스티방크, 망철, 코니구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스티방크, 망철, 코니구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망가니즈는 d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가 있나요? 그러면은 스티방크 망가니즈는 25번입니다. 25번이기 때문에 d 오비탈에 5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니켈 스티방크 망철 코니 28번이죠. 28번이기 때문에 d 오비탈에 8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전자 아주 중요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전이금속 중성의 원소였을 때 전자 배치를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이온일 때 전자 배치 특이하게 나오죠. 이온일 때는 뭐부터 떨어진다? 중요한 거 S부터 떨어진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 전이금속이 이온이 되었을 때 어떤 전자를 배치를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제는 이겁니다. S부터 채워지고 S부터 떨어진다. 중요하죠? 사실 여기 뒤에 의자가 없어. 의자가 없으니까 앉아서 하려니까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네. 기지개 한번 켜고 너희도. 자, 요거는 어떻게 하려면은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헥사, 아쿠아, 티타늄 이렇게 읽어주는데 산화수를 한번 볼게요. 산화수. 자, 물은 중성 리간드입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중성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0이야. 산화수가 0. 산화수가 0인데 전체가 플러스 3이 되려면은 티타늄의 산화수는 플러스 3입니다. 티타늄의 전하량은 3가 양이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티타늄이 이온이 될 때는 3가 양이온이니까 전자 몇 개를 잃어야 합니까? 3개죠. 그래서 전자 3개를 잃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는 티타늄 요겁니다. 자, 해볼까요? 티타늄 22번이잖아. 맞죠? 그래서 d 오비탈에 2개가 있다. 물론 d 오비탈에 2개가 있으려면은 그거보다 낮은 에너지의 s 오비탈은 가득 차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타늄은 4s에 2개, 3d에 2개다. 근데 여기서 3개가 떨어져야 된대. 3가 양이온이니까. 그러면은 뭐부터? s 오비탈부터. 그래서 여기 s 오비탈에 2개가 떨어지고 3d에 하나가 떨어진다면은 티타늄 3가 양이온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서 3d에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코발트에 6개의 플로린이 있나요?
자, 플로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 6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겠죠. 마이너스 6인데 전체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러면 얘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다. 그래서 코발트는 여기서 삼가 양이온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중성 코발트의 전자 배치 해볼까요? 다 외웠나? 스, 티, 방, 크, 망, 철, 코. 코발트 27번이 맞죠? 그래서 3D에 7개. 그리고 그보다 에너지가 낮은 4S는 2개 다 채워져 있어야 된다. 맞죠? 자, 여기서 삼가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 3개의 전자를 잃는다면 누구부터 떨어진다고? S부터 떨어진다. 그래서 S의 2개가 떨어지고 여기서 1개 더 떨어진다면 코발트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서 3D에 S 6개를 더 추가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죠? 자, 중요한 거 스티방크 망철 코니 구아 순서 외우시고 원자 번호의 1의 자리가 D전자의 개수다. 물론 예외가 있었습니다. 맞죠? 24번과 29번 예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질 때는 S부터 떨어질 때도 S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 과제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이금속의 특징 중에서 전자 배치의 특징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부해야 된다 했습니까? 배위화합물이 무엇인지 이것을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배위화합물은요, 기본적으로 착이온이라는 것과 상대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착이온은요, 전이금속,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전이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배위 공유 결합이다. 모르는 단어가 2개나 나왔네요. 리간드도 나오고 배위 공유 결합도 나오고, 그죠?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착이온에다가 상대이온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상대이온은 이 착이온에 붙어 있는 건데 전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 무슨 말이죠? 좀 어렵네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요거 봤죠? 티타늄에 물이 6개 붙어 있던 거. 요거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다시 보고 올까요? 삼가 양이온이었습니다. 맞죠? 요 정도만 있으면 삼가 양이온이었어. 그래서 그 삼가 양이온의 전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Cl-가 3개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요게 바로 배위화합물입니다. 그랬을 때 티타늄은 전이금속이고 티타늄에 결합되어 있는 이 녀석을 리간드라고 합니다. 다시 티타늄이라는 전이금속에 결합되어 있는 이런 녀석들을 리간드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이금속과 리간드 이런 배위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전체를 착이온이라고 하고 이 착이온의 전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반대 전하가 붙어 있게 되는데 얘를 상대이온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는 배위화합물이라고 한다. 다시 전이금속과 리간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착이온이라고 하고 착이온의 전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붙은 게 상대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착이온과 상대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배위화합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위화합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전이금속이 포함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위화합물을 아까 전에 전이금속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서 전이금속 착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리간드의 뜻은 뭐냐? 전이금속 이온과 결합한 원자, 분자 또는 이온입니다. 이렇게 물처럼 전이금속 옆에 결합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리간드라고 하고 리간드는 루이스 염기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산염기의 정의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산염기의 정의를 배웠고 아르미우스도 있었고 브랜스테드 로리도 있었고 루이스가 정의한 산염기도 있었죠. 전자쌍을 주느냐 받아먹느냐 했을 때 리간드는 전자쌍을 줍니다. 전자쌍을 줍니다. 왜냐면은 금속이야. 금속은 전자가 풍부할까 전자가 부족할까? 보통 금속은 주기율표에 어디에 있어?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습니다. 그죠? 왼쪽에 있으니까 전자가 부족해.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런 리간드들은 보통 비금속으로 되어 있어. 비금속은 주기율표의 오른쪽 전자가 풍부하지 않겠니? 그래서 이런 리간드가 금속으로 전자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쌍 주계가 되는 거고 전자쌍을 주는 녀석들을 우리는 루이스 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아무튼 리간드는 전이금속과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자쌍을 주면서 결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염기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금속은 뭘로 작용할까요? 그렇습니다. 루이스 산으로 작용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위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배위수는 영어로 리간드가 아닙니다. 선생님 편집할 때 잘못했네요. 자, 배위수는 중심 금속 이온과 리간드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수를 배위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티타늄 옆에 물이 6개가 붙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6배위 착화물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할 때 여기서 배위공유결합이란 말을 또 처음 들었을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위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배위공유결합이다. 그럼 특징은 일단은 큰 느낌으로 공유결합이라는 느낌이 갖고 있다. 맞죠? 그래서 공유결합은 뭐냐? 이렇게 비금속들이 결합을 할 때 서로 똑같은 개수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한 것들, 분자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공유결합의 특징은 서로 전자를 하나 혹은 2개씩 같은 수만큼 제공한다. 이게 바로 공유결합이죠. 그런데 배위공유결합은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자, 암모니아가 있고 BF3가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중심 원소인 B를 봅시다. 옥텟이 만족하지 않았죠. 전자가 6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S, P 3개, 총 4개의 sp3 오비탈, 혼성 오비탈을 갖고 있는 거다. 맞죠? 근데 여기 전자가 6개만 채워졌대. 그 말은 몇 개의 오비탈에 채워졌다는 걸까? 3개의 오비탈에 채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전자쌍이 1쌍, 2쌍, 3쌍. 3쌍이니까 3개 오비탈에 채워진 거잖아. 그래서 4개의 오비탈 중에서 sp3, 4개 오비탈 중에서 3개의 오비탈을 사용했고 하나가 남았어. 즉 하나가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비어있는 오비탈에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일방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원래는 하나씩 제공해야 되는데 암모니아의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었죠. 공유결합처럼 질소와 B 사이에, 붕소 사이에 결합 전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씩 주고받은 게 아니라 질소가 일방적으로 제공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공유결합이랑 다른 게 없다. 맞죠? 그래서 공유결합인데 배위공유결합은 한쪽에서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했다. 이게 바로 배위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때 암모니아는 전자쌍을 제공을 했죠. 아까 전에 그랬습니다. 전자쌍을 제공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 한다? 루이스 염기라고 하고 전자쌍을 받았으면 루이스 산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하면은 OH- 수산화 이온을 떠올리잖아. 맞죠? 염기라고 하면 실제로 OH- 음전하를 띈다고. 염기는 음전하를 띄어야 돼. 음전하. 전자가 많다 적다.
많아야겠죠. 음전하니까. 그래서 전자가 풍부한 전자를 제공하는 것을 염기. 그쵸? 산이라고 하면은 H 플러스. 양전하를 띈다. 맞죠? 양전하라는 것은 전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전자 부족한 화합물. 그래서 루이스 산이라고 합니다. 전이금속 화합물에도 마찬가지야. 이 전이금속 화합물에서도 이 금속은 전자가 부족하잖아.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이스 산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리간드들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들이 조금 더 풍부하다고. 그래서 루이스 염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배위 공유결합은 결과로만 말하면은 배위 공유결합은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한다. 무엇을? 전자쌍을. 무엇을? 전자쌍. 전자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합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자쌍을 제공하는 겁니다. 쌍. 내가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는지 알 거야. 좀 있으면은.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우리 실전을 한번 해봅시다. 자, 구리라는 전이금속이 있고 전이금속에 달라붙는 얘들을 리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뭐라고 합니까? 착이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착이온이에서 리간드의 종류는 물론 전이금속은 구리가 되겠고 리간드의 종류는 뭐가 된다? 구리에 달라붙는 애들 NH3와 H2O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 착물에서 배위수는 몇 개의 리간드가 달라붙나요? 6개의 리간드가 달라붙죠. 그래서 배위수는 6배위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런 물질이 있나요? 코발트에 염소가 4개가 붙었습니다. 요거 못합니다. 요거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서 리간드의 종류는 뭐가 될까요? CL이 되겠죠? CL. 땡, 틀렸습니다. 리간드의 종류는 CL-입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리간드가 암모니아, 물인데 왜 여기 CL이 아니라 CL-일까요? 일단 베이스부터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배위수, CL이 몇 개 있나요? 4개 있습니다. 그래서 배위수는 4배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간드의 종류를 물었을 때 여기는 왜 중성이고 여기는 왜 이온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아까 전에 리간드는 무엇을 제공한다 했죠? 전자가 아니라 전자쌍을 제공하는 루이스 염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어쩌라고?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암모니아와 물은 전자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쌍을 제공하면 되는데 염소는 여기 전자가 하나 부족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자쌍을 제공하려면은 전자를 하나 얻은 다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건 전자쌍 아닌가요? 이거 제공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CL 원소 상태가 아니라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 다음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은 다음에 그 쌍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얻었다 해서 CL-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암모니아와 물은 전자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얘는 전자쌍이 되기 위해서 전자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CL- 형태로 리간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너무 설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전자쌍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얻어야 되고 리간드는 CL이 아니라 CL-가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아까 전에 했었죠. 전자 배치할 때 24번인 크로뮴과 29번인 구리는 전자 배치에 예외성을 띈다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망가니즈의 2가 양이온, 니켈의 2가 양이온, 크로뮴의 3가 양이온의 전자 배치를 한번 나타내보시고 세 번째,
아까 전에 그랬습니다. 전이금속에서는 주기적 성질의 경향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힌트. 전이금속의 전자 배치와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주기적 성질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화학 1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것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시고, 네 번째, 항암제. 1세대 항암제 성분은 시스플라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플라틴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고 그 구조를 보고 그 시스플라틴의 리간드의 종류와 배위수를 한번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불금 보내시고 과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카톡으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글에 적어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적어 주시면은 다음 강의 때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